북텔러 책 읽어드림, 주제별 읽어드림, 페미니즘. 소녀는 어떻게 사라지는가? 크리스티나 호프 소머즈. 남자아이들은 어른들을 불편하게 한다. 집단으로서의 남자아이들은 시끄럽고 툭하면 싸우고 통제하기 어렵다. 많은 남자아이가 난장판을 만들고 정리정돈을 하지 않으며 가만히 있지 못한다. 대개 활동, 모험, 경쟁 등을 좋아한다. 연구자들이 조사 대상인 소년들에게 왜 앉아서 문제를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대부분의 남자아이는 그런 행동이 이상하다며 시간 낭비 같다고 대답했다. 2003년 아들 데이비드가 고등학교 졸업반이었을 때 반 전체가 사막으로 캠핑을 간 적이 있었다. 창의적 글쓰기 강사가 캠프에 와서 감수성과 상상력을 기르도록 기획된 활동을 이끌었다. 학생들은 각각 필기 도구와 공책, 초, 성냥 등을 받았다. 근처에 혼자 앉아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는 과제가 주어졌다. 여학생들은 지시를 고분고분 따랐다. 남학생들은 주어진 과제를 듣고 우왕좌왕 하다가 한데 모이더니 공책을 쌓아놓고 성냥을 켠 다음 작은 캠프파이어를 열었다. 그 창의적 글쓰기 강사는 자신이 머리가 빈 방화범들, 그러니까 파리 대왕에서나 나올 법한 소시오패스 무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겁에 질렸다. 그 애들은 평범한 남자아이들일 뿐이다. 하지만 점점 더 학교와 가정에서 소년다움은 일탈적이고 해로운 것, 치료가 필요한 병으로 간주한다. 오늘날 남자아이들은 어떤 강력한 문화 경향에 짓눌린다. 감정을 차분히 가라앉히려 하고 경쟁과 모험을 나쁜 것으로 취급하는 치료주의적 접근, 남자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장난들을 처벌하는 무관용 정책, 남성성을 약탈적 성격으로 보는 젠더 평등 운동이 그것이다. 자연스러운 남성성을 마음껏 발휘하는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다. 위험 요소가 없는 학교 운동장.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많은 놀이가 학교 운동장에서 모습을 감췄다. 어떤 초등학교에서는 줄 다리기가 줄 가지고 놀기로 대체되고 있다. 술래잡기도 수모를 겪고 있다. 전국의 학교들이 술래잡기를 금지하거나 억제할 방법을 찾고 있다. 한 리포터가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4지구에서 왜 술래잡기를 못하게 하느냐고 묻자 리처드 알론조 교육감은 이렇게 답했다. 뭐하러 다치고 학생들이 싸울 수도 있는 놀이를 권장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안전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다. 학생들의 자존감을 지켜야 한다는 게 또 다른 이유다. 2002년 5월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 위치한 프랭클린 초등학교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뉴스레터를 보내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술래잡기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알렸다. 술래잡기를 하면서 뛰어다니면 건강에 좋고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 놀이에는 술래인 피해자가 있어 자존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텍사스, 메릴랜드, 뉴욕, 버지니아 등의 교육구들에서는 피구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치는 이렇게 말한다. 누군가에게 뭘 던진다는 건 분노와 복수의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일리노이아주 네이퍼빌에 있는 센트럴 고등학교 체육부장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피구를 하게 해준 코치들은 즉시 해고된다. 경쟁 놀이들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이스턴 코너티컷 주립대학 보건체육과장 닐 윌리엄스가 쓴 기사가 발표되면서 탄력을 받았다. 이 기사는 1만 5천 명의 체육교사와 체육학 교수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미국 스포츠 및 체육교육협회에서 후원하는 잡지에 실렸다. 이 기사에서 윌리엄스는 레드로버나 릴레이 경주, 의자 뺏기 등의 놀이를 수치심의 전당에 올렸다. 이유는 그 놀이들이 가장
약한 무리를 배제하는 규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추정컨대 이런 규칙은 아이들의 감성 발달을 꺾고 자존감을 깎아내린다. 이렇듯 새로 등장한 치료주의적 감수성에서는 협동이라는 부드럽고 교육적인 분위기를 위해 거의 모든 종류의 경쟁을 부정한다. 이 방법은 어김없이 남자아이들을 지루하게 하고 배제시킨다. 남자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활동적인 야외 놀이를 눈에 띄게 좋아한다. 접촉이 있고 갈등이 있고 승자와 패자가 나눠지는 게임들의 선호도가 강하다. 여자아이들도 밖에서 소리를 지르며 놀지만 소년들만큼은 아니다. 조지타운 대학 언어학 교수이자 남자를 토라지게 하는 말, 여자를 화나게 하는 말을 쓴 데보라 테너는 놀이에서의 보이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관한 연구를 이렇게 정리한다. 소년들은 야외에서 위계 구조가 확실한 큰 무리를 이뤄놓는다. 반면 소녀들은 작은 무리로 혹은 2명씩 짝을 지어 논다. 소녀들의 사회적 삶에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중심이 된다. 집단 내에서는 친밀감이 핵심이다. 미네소타 대학 유아교육학 교수 앤서니 펠레그리니는 거친 신체놀이 난투극 R&T를 웃고 뛰고 미소 짓고 점프하고 치고 구르고 싸우는 척하고 쫓고 쫓기는 것을 포함한 활동으로 규정한다. 이런 종류의 놀이는 종종 공격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앤서니 펠레그리니 교수는 그 반대라고 말한다. 학교 폭력은 연루된 학생들이 불편하고 적으로서 대적하며 보통 울거나 상처를 입게 된다. 반면 R&T 놀이는 소년들을 뭉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소년들이 사회화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 앤서니 펠레그리니 교수는 R&T 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대개 남자아이들로 인기가 있으며 사회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다고 말한다. 반면 공격적인 아이들은 또래들이 기피하며 문제를 잘 해결하지도 못한다. 앤서니 펠레그리니 교수는 학부모와 교사들이 R&T 놀이와 공격성 간의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R&T 놀이는 교육적이고 발달상으로도 중요하며 허용되고 장려되어야 하지만 공격성은 파괴적인 것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소년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학부모들, 교사들, 학교 관계자들은 점점 더 R&T 놀이와 공격성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잘못 해석한다. 이러한 혼동은 소년들의 안녕과 정상적인 발달을 위협한다. 오늘날 많은 교육자는 어린 소년들에게 자연스러운 놀이를 허락하지 않으며 때로 철저히 금지시키기도 한다. 교사들은 경악할 일이지만 학교에 들어가기 전 나이의 소년들은 액션 서사가 있는 R&T 놀이 방식에 이끌린다. 보통 여기에는 영웅과 악당, 구출, 난장판 등이 포함된다. 노는 동안 이 서사는 더욱 정교해지며 소년들은 점점 몰두하게 된다. 연구자들이 소년들에게 왜 그런 놀이를 하냐고 물었을 때 재미있으니까요가 가장 일반적인 대답이었다. 최소 하나 이상의 연구에서 R&T 놀이가 진짜 공격성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대략 1% 정도뿐이다. 하지만 메리 엘린 로그와 해티 하비가 4세 학급을 맡은 98명의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하는 활동들을 연구한 결과 이런 종류의 놀이는 허용되지 않았다. 거의 반, 48% 정도에 달하는 교사들이 매일 혹은 일주일에 몇 번씩 남학생들의 드라마 놀이를 중단시키거나 제재시켰다. 소녀들의 드라마 놀이를 중단시키거나 제재시킨 경우는 3분의 1도 되지 않았다. 29%. 이 두 연구자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교사들이 했던 말을 인용한다. 드라마 놀이는 어른들이 특정 목표를 세워서 만든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급에서의 드라마 놀이는 부엌에서 주부 역할을 하거나 우편물을 분류하는 우체국 직원 같은 거예요. R&T 놀이는 우리 유치원에서 허용되는 사회활동이 아닙니다.
우리 유치원은 영웅물 장난감은 금합니다. R&T 놀이는 위험해요. 가정놀이, 낚시놀이, 의사놀이, 회사놀이, 장보기놀이 등이 긍정적인 드라마 놀이입니다. R&T 놀이는 누군가 다치는 걸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다른 놀이를 시킵니다. 아이가 교도소 얘기를 하거나 가라데를 쓰거나 하면 질문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이 태도에서 왜 유치원 남자아이들의 퇴원율이 여자아이들보다 4.5배나 높은지 미로 짐작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 연구에 나오는 교사 중에는 R&T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R&T 놀이는 남자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놀이입니다. 그 놀이를 함으로써 타고난 신체적, 문화적 충동이 만족되는 것 같아요. 모든 참가자가 그 놀이를 즐기고 안전하게 하는 한 개입하지 않습니다. 놀이는 모든 분야에서 학습의 근간이니까요. 실제로 놀이는 학습의 근간이다. 남자아이들의 영웅 놀이도 예외가 아니다. 연구자들은 악당 놀이를 하게 하면 아이들의 대화와 창의적 글쓰기 능력이 발달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런 놀이들은 아이들의 도덕적 상상력 역시 발달시킨다. 두 저자에 따르면 이런 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정의를 배우고 자신들의 한계,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끼치는 영향을 배운다. 메리 엘린 로그와 해티 하비는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만약 소년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드라마 놀이의 주제로 인해 그 놀이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소년들의 초기 언어 발달과 읽고 쓰는 능력의 발달, 학교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미주리주의 한 학교에서 평교사를 거쳐 교장에 오른 캐럴 케네디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우리는 남학생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하고 뛰고 점프하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것들을 말이죠. 우리 학교에서는 금지입니다. 보스턴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바바라 월더 스미스는 1년간 초등학교 학급을 관찰했다. 이 여교사는 점점 더 많은 학부모와 교사가 비폭력적인 성인을 양상해내는 열쇠가 바로 모든 종류의 갈등을 없애는 것이라고 믿는다. 장난감, 총, 레슬링, 밀치기, 가상의 폭발 및 충돌 등을 남자아이들의 삶에서 제거하려고 한다. 바바라 윌더 스미스 교사는 소녀의 문화와 소년의 문화 간의 간극을 눈여겨본다. 이 간극은 커지고 있는데 다름 아닌 남자아이들에게 해롭다. 줄어드는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자체가 공격을 받고 있다.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 사이언스 데일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70년대 이래로 아이들은 주당 12시간의 자유시간을 잃었으며 놀이는 25% 줄어들었고 무작위적인 야외 활동은 50%가 줄었다. 1998년 애틀란타에서는 모든 공립초등학교에서 쉬는 시간을 없앴다. 필라델피아에서는 학교 관계자들이 쉬는 시간에 구조적 활동을 아이들에게 부여하고 이를 면밀히 감독하는 사회적 휴식으로 대체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애틀란타에서 쉬는 시간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멋진 벽돌 건물을 자랑하는 클리블랜드 에버뉴 문법학교는 2년 전 지어질 때 운동장을 짓지 않았다. 쉬는 시간을 없애는 움직임은 약간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거의 누구도 남자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물론 남학생들의 요구를 가로막으려고 고의적으로 벌인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아이들의 자연스러운 기질과 선호하는 놀이, 기본 욕구에 대한 놀라운 무관심을 드러낸다. 여자아이들에게 쉬는 시간은 있으면 좋은 것이지만 남자아이들에게는 필수적이다.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은 없는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만큼 파괴적이다. 학교들이 여학생들에게 해를 입히는 정책을 채택했다면 잘 조직화된 여성 운동가들의 반발이 거셌을 것이다. 하지만 남자아이들을 보호해주는 사람은 없다.
운동장에서 술래잡기나 줄다리기, 피구, 족구 등을 하는 남학생들은 그 놀이들을 즐기고 있을 뿐이다. 아니, 사회화를 건전한 방식으로 습득하며 다른 남자 아이들과 우정을 쌓는 과정이다. 여자아이들이 다른 여자아이들과 비밀을 주고받거나 역할놀이를 하면서 몇 시간씩 보내는 이유는 사회적 능력을 즐겁고 적극적으로 습득하는 과정이다. 이 아이들이 하는 행동은 발달상 아주 건전하다. 여기에 개입할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가? 물론 운동장에서 성별 간 차별이 있거나 난폭하고 경쟁적인 놀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해로운 결과가 나올 조짐이 있을 때는 이를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을 이유도 없다. R&T 놀이가 사회적으로 해롭다는 어떤 증거가 없는데도 그런 종류의 놀이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은 남자아이들의 본성을 넘어 불확실하고 주제넘는 공격을 하는 셈이다. 그러한 금지는 아이들의 건강도 해친다. 비만은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이지만 특히 남자아이 쪽이 더 심하다. 미국 보건사회복지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남자아이들의 비만은 1976년에서 1980년에 5.5%에서 2007년에서 2008년에 21.6%로 4배가 증가했다. 여자아이들은 1976년에서 1980년에 5.8%에서 2007년, 2008년에 17.7%로 3배 증가했다. 비만의 주요 이유는 식습관뿐 아니라 운동 부족도 있다. 강렬한 R&T 놀이가 그 해결책이다. 어른들이 못하게 하지만 않는다면 남자아이들에게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남자아이들에 대한 무관용. 2010년 2월 2일 9살 소년 패트릭 티머니는 매점에서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잡혔다는 이유로 교장실로 불려갔다. 정학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정확히 말하면 패트릭 티머니는 2인치 5.8cm 정도 되는 총을 든 작은 레고 군인 피규어를 가지고 놀다가 걸렸다. 이 소년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학교에 가져왔다. 아이가 겁에 질려 울면서 교장실에 앉아 있는 동안 에벌린 메트로 이아니 교장은 뉴욕시 교육청의 보안 관리자들을 불러 지도를 요청했다. 교장은 패트릭의 피규어를 압수하고 부모를 호출했다. 패트릭은 공식 서류에 서명을 하고 학교에 무기를 들고 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다음 가까스로 정학을 면했다. 교육청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에벌린 메트로이아니 교장은 학교에서 무기를 금지하는 무관용 정책을 따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1990년대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급증하는 데다 학교에서 난사 사건에 대처하게 되면서 무관용 정책들이 널리 퍼졌다. 이 정책들에 따르면 학교 당국은 학교에 무기나 약물을 가지고 왔거나 타인을 위협한 학생들에게 정학이나 퇴학 같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재는 모든 종류의 위반에 적용된다. 그 학생의 동기나 위반의 심각성 정도 또는 정상 참작은 고려되지 않는다. 학교 당국이 무관용 정책을 받아들인 것은 학교를 안전하게 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보였으며 일관성이라는 이점이 큰 작용을 한 듯하다. 학생들에게 규율을 공지하고 어떤 특성 상황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처벌을 적용하는 것이다. 물론 우발적으로 규율을 어긴 학생에게 그 처벌은 가혹한 것이 되겠지만 규율을 어기지 않도록 조심하면 되지 않는가? 많은 학교에서 이 정책은 불합리한 편파성을 낳았다. 고통을 받는 쪽은 다름 아닌 남자아이들이었다. 실제 무관용 정책이 적용된 예를 들어보겠다. 2011년 테네시주 스머나에 위치한
데이비드 유리초등학교에 다니는 니콜라스 테일러 10세는 6일 동안 점심시간에 혼자 앉는 벌을 받았다. 죄목은 피자를 총 모양으로 베어 먹고 휘둘러서다. 2010년 로드 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에 사는 데이비드 모랄레스 8세는 특별 과제로 귀마개에 달린 플라스틱 군인 모형을 붙인 위장용 모자를 학교에 가져왔다는 이유로 무관용 처벌을 받았다. 2009년 델라웨어주 뉴워크에 사는 자카리 크리스티 6세는 컵스카우트가 되어 신난 나머지 도시락통에 캠핑 도구를 싸갔다. 칼, 포크, 숟가락 등으로 쓸 수 있는 그 도구 때문에 유치원 관계자는 자카리를 무기 소지 혐의로 고발했다. 자카리는 지역 소년원에서 45일간 있게 되었지만 후에 위원회가 유예한 결과 5일간 정학당했다. 이런 사례들을 예외적인 것으로 무시하고 싶겠지만 그렇지 않다.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사례는 운 나쁜 실수가 아니다. 이 정책의 핵심이다. 자카리 크리스티가 정학을 당했던 유치원의 특수교육과장 제니퍼 잔코스키는 기자들에게 유치원을 대변했다. 만약 자카리 크리스티나 다른 원생이 그 칼에 다치기라도 했다면 지역구 전체가 비난을 받았겠죠. 우리가 그저 매몰차게 굴거나 이 아이의 관심사를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유치원 입장에서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니퍼 잔코스키 과장의 말이 맞기는 하다. 그래도 왜 상식이 고려될 여지가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학교 또는 유치원 관계자는 학생의 동기, 과거, 행동, 위반 정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그 재량권은 무관용 정책의 이면에 놓인 단호함이라는 논리에 맞지는 않는다. 무관용의 지배 아래에서 정학률은 극적으로 치솟았다. 1974년 170만 명의 K-12학년 아이들이 공립학교에서 정학을 당했다. 2007년이 되면서 K-12학년 학생 수는 5% 증가했지만 정학생 수는 330만 명으로 거의 2배가 되었다. 그중 70%가 남학생들이다. 2007년 미국 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9학년에서 12학년 남학생 32%가 정학을 당한 적이 있었다. 여학생 비율은 17%였다. 정학은 방과 후에 남기기, 대체 수업, 공공봉사 등의 다른 벌과 달리 학생들의 학교 참여도를 현저하게 떨어뜨린다. 학생들은 학업에서 뒤처지고 감시가 없는 해방을 즐기게 될 뿐 아니라 과도하고 무작위적이고 부당한 처벌을 받게 된 경우에는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할 어른들과의 유대감이 약화되기도 한다. 심리학자 제임스 코머와 엘빈 푸어세인트에 따르면 정학은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 그 아이들이 신뢰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학과 학교생활 실패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는 많지만 시카고 대학 경제학자 마리안 버틀런드와 싱가포르 국립대학 경제학자 제시카 펜이 연구한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두 경제학자는 읽기와 수학 점수, 인종, 성별, 출생 연도 등을 통제하고 피해를 수치화한 다음 정학 처벌과 미래의 교육적 결과 사이에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었다. 단 한 번의 정학으로 해당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확률은 17% 줄어들며 대학에 진학할 확률은 16% 줄어든다. 학업적 실패 위기에 놓인 남자아이들에게 정학은 꼭 필요한 상황에만 써야 하는 카드다. 무관용은 학교에서 폭력 범죄자와 약물 중독자를 없애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 정책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학생은 사소하게 반항하거나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정학 처분을 받는다. 잘못된 행위들을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니다. 나쁜 행동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정학 말고도 많다.
심지어 그 방법들은 정학보다 효과적이다. 예방 프로그램이 가장 잘 통할 것이다. 2009년 시카고에서 7학년에서 10학년 위험군 남자아이들이 남자가 되는 법 스포츠편이라는 생존 기술 윤리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참가 학생들 대부분이 평균 성적이 낮았고 몇 주간 결석을 했으며 3분의 1 이상이 체포된 경험이 있었다. 신중하게 기획된 시카고 대학의 2년간의 연구 결과 이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학생들의 성적과 학교 참여도가 향상되었으며 졸업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 10%에서 23%나 되었다. 대조군에 비해 체포 건수는 44% 줄어들었다. 2008년 미국 심리학회의 태스크포스 팀이 무관용 정책의 유효성에 관한 철저한 선행 연구 논평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20년간의 시행 시간에도 불구하고 학교 규율에 대한 무관용 접근 가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었으며 있는 자료들조차 그 가설에 반대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결론 지었다. 무관용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 정책이 남자아이들에게 해롭다는 증거는 있다. 남자아이들은 잘못된 장난감을 학교에 가져왔다는 이유로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불량 학생 취급을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남자아이들이 받은 정학은 학교에서 멀어지고 성취도가 낮아지며 자퇴를 하는 데 이르게 한다. APA 저자들은 학교 폭력에 대한 두려움도 과장되었다고 말한다. 모든 폭력은 허용될 수 없지만 학교 내 폭력이 손쓸 수 없다거나 증가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 학교 폭력을 억제하는 수단이 무관용 정책이 아닐까? APA는 그 증거도 찾지 못했다. APA 태스크포스 팀은 사회 경제적 요소들을 통제한 후 무관용 정책을 도입한 학교들에서 다른 방법을 쓰는 학교들보다 문제 행동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무관용 정책이 있으면 학교 분위기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었다. 처벌은 예측 가능하거나 공평하지 않고 불평등하게 적용되었다. 그 중에서도 흑인 남학생들이 가장 심하게 벌을 받았다. 이 보고서의 저자들은 정학과 학습 성취도 간의 부정적 상관관계도 밝혀냈다. 이렇듯 일관되게 부정적인 결론은 한 가지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그렇다면 애초에 학교들은 왜 가혹한 정책을 도입했는가?